의 노조, 노동조합, 노동조합 할 때 이 조합을 연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조합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민주조합 또는 자유조합, 다양한 이제 조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노조의 그런 조합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 내에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이라든지 금속노조라든지 그래서 노조에서 뭘 하느냐 정치 집단이 형성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자율적인 대표성을 확립하고 정부의 중재와 협조로 사회경제적 제반 문제를 해결해가는 정치 체제를 이야기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복지 정책을 논할 때에 중요하게 등장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게 되게 되면 이 사실은 노동조합입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특히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스웨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노동조합이 발달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정당이 되는 겁니다. 무슨 정당이 되는가요? 노동당이 되는 거죠. 우리는 북한에 있는 조선노동당처럼 그러한 어떤 의미로서의 노동당보다는 자생적으로 쉽게 말해서 노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의 수준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성장되어 와서 노동조합이 되어서 그 노동자가 어찌 되는 겁니까? 시민화가 되어져서 사회민주주의 속성을 띠면서 노조가 결국은 이제는 사회민주주의 틀 속에서 정당을 형성해 들어오는 그런 형태들이 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흔적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산업화의 박정희 정권에 있어서의 형성되어지는 그런 산업화 과정에서 노조가 거의 말살되어진 그런 형태가 더 많다는 이야기죠. 왜? 대기업 중심으로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는 일단 죽여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나 서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서구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것은 서구의 산업혁명 이전의 모든 농민들이 어찌 됩니까? 도시에 흘러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노동자가 되면서 노동자가 자연스럽게 사회민주주의 형태로서 정당 형태를 띠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런 역사적인 연결고리 자체가 상당히 약화될 뿐만 아니라 와해되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전통적인 서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노동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민주당은 정강 정책을만 보게 되게 되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 중심의 그런 정당은 오히려 좀 뭡니까? 진보당이라든지 그런 당에 있어서의 그것이 훨씬 더 가깝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조합주의라는 복지 정책은 노조와 같은 이러한 각 단체들 이익 집단들이 이제 중앙집권적인 조직화를 하여서 정부와 중재한다든지 협조를 하여서 사회경제적인 제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체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조합주의 복지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데올로기를 하고 사회민주당, 3인당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 유사한 정당이 형성되지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회민주당, 3인당, 기독교민주당, 기민당, 종교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민당, 그 다음에 3인당 이런 형태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 조직과 농민 조직, 사용자 조직, 정부 당국 다양한 것들이 조합의 형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오케이? 노조와 형태가 드러난단 말이죠. 노조가 폴란드에 있는 바렌시아의 그 노조 자체가 노동조합 자체가 이제 정당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이제 울산이라든지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권영규 씨라든지 노회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자 중심의 정당의 어떤 대표자들이라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합주의 복지국가들은 다른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서 1970년대 석유 위기를 잘 극복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몰입되어졌을 때는 신자유주의나 신보수주의가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보다는 조합주의가 훨씬 더 문제를 잘 헤쳐나가더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죠.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는 오히려 조합주의가 노조가 자발적으로 우리는 해서는 안 되겠다. 에? 국가와 그다음에 경영자와 서로 이제 노사정의 협력을 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조합주의의 정치체제가 위기를 공언했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이고,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사민주의라고 그러죠. 라살레 같은 사람이 이제 주창에 들어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참정권입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주의 대신에 이제 국민 시민들이 참정을 하여서
사회주의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자본주의 문제를 계획하여서 사회주의 형태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회민주주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정권이 있는 것이죠. 혁명 대신에 의회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들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막스주의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막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과학적인 사회주의. 과학적인 사회주의라는 것은 엥겔식으로 표현하고 칼막스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과학적인 사회주의 이전에는 이게 뭐냐면 공상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상적 공산주의. 생시몽이라든지 프리에 같은 사람들은 프랑스 세느강에 누워서 어떻게 하게 되게 되면 인간의 인류의 역사상 등장하지 않은 그런 공상적인 사회, 공산사회가 있을 수 있느냐? 유토피아죠. 유토피아를 어떻게 하면 건설해야 되겠는가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랑스의 그 세느강에 누워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죠. 서구의 역사를 가만 보게 되게 되면은 가장 유토피아의 공상이 발달된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세느강이 그 강변에 누워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게 되면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인가 생각을 했다 이거죠. 예? 간접론이 발달한 것은 독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현실적으로 경제가 발달한 것은 영국인 거죠. 그래서 영국의 고전학과 독일의 간접론과 이 프랑스의 유토피아가 합쳐가지고 이제 서구를 이끌어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시간 나면은 그 프랑스의 그 에펠탑 밑에 그 세느강에 한번 누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90년대에 한번 세느강에 가가지고 한번 누워가지고 이 사람은 뭔 생각을 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 나면 가보세요. 좋아요. 인류의 역사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계급투쟁의 역사를 해석했다. 이 막스라는 사람, 이 막스라고 하는 사람, 이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